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가방 하나만 메고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오래된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발도 외투도 지갑도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 하나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폐광촌이 20년 넘게 땅속에 묻어온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남겨주세요. 2025년 10월 강원도 영월군의 외딴 탄광마을에 낯선 남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렌터카 한 대가 마을 어귀의 피포장도로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군데군데 허물어진 담장, 덩굴로 뒤덮인 낡은 창고, 녹슨 광산 설비들이 10월의 흐릿한 오후 햇빛 아래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광부와 그 가족들이 북적이던 마을은 이제 몇십 명의 노인들만 남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민재였습니다. 36살의 다큐멘터리 작가였습니다. 민재는 몇 달 전부터 국내 폐광 지역의 역사와 그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시선을 붙잡은 것이 바로 이 영월의 탄광마을이었습니다. 2005년,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에 발생한 갱도 붕괴 사고로 폐광된 이곳은 공식 기록만 보면 단순한 산업재해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신문 기사와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추적하던 민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기록과 실제 생존자들의 말이 여러 대목에서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감춰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 결국 그를 이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민재는 마을 안쪽에 있는 낡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의 삼촌 이도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62살의 이도훈은 서울에서 형사로 30년 가까이 일하다 퇴직한 뒤 고향인 이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재에게는 어릴 때부터 가장 든든한 어른이었지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에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이번 취재의 목적을 밝히자 도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사고는 끝난 일이야. 민재는 그 말을 단순한 걱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카를 염려하는 삼촌의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민재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사고에 대해 선뜻 말을 꺼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하다 말고 갑자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채 기자 같은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마을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눌러 담고 있는 침묵이었지요.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폐갱도 주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지형을 기록했습니다. 폐갱도는 마을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산자락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입구는 철망으로 막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곳곳이 녹슬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갱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일대를 꼼꼼히 살피며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갱도 입구 옆에 서 있는 무너진 창고 안으로 발을 들인 민재는 바닥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더미에 반쯤 파묻혀 있는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삭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페이지 곳곳은 습기에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필기체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민재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노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5년 갱도 붕괴 사고가 단순한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불법 채굴로 약해진 갱도가 의도적으로 붕괴되었다는 의혹, 공식 기록에 올라온 사망자 외에 추가적인 희생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절박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목숨을 건 기록이라는 사실만큼은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단 한 문장이 홀로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가 아니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발견 경위부터 노트의 내용, 앞으로의 취재 계획까지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찾았다는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은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삼촌 이도훈이 아래층에서 민재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려도 방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모습은 어젯밤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노트와 녹음기, 반쯤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의 외투와 신발과 지갑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민재는 없었습니다. 이도훈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지역 경찰이 방 안을 살폈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금 장치는 멀쩡했고 창틀에는 손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밤사이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종이라고 부르기에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남겨진 노트와 녹음기에는 아직 아무도 듣지 못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이 땅속 깊이 묻어버린 어떤 진실이 다시 지표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강릉경찰서에서 형사 한 명이 영월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하늘이었습니다. 41살의 강력계 형사로 20년 가까이 강력 범죄만 전담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을 잘 내비치지 않으며 현장보다 사람의 눈을 먼저 읽는 것으로 알려진 형사였지요. 그는 강릉을 출발하기 전 현장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같은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잠금 장치 손상 없음, 목격자 없음, 발자국 없음. 어떻게 사람이 잠긴 방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보고서의 어느 줄도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차에 오르기 전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생각이 출발 전부터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영월에 도착한 하늘이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마을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퍼졌을 텐데도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을 닫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하늘과 눈이 마주친 노인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민박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마을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짓누르고 있는 침묵이었지요. 거실에서 마주한 이도훈은 하늘의 예상보다 훨씬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가 사흘째 행방불명인 상황임에도 그의 얼굴에는 공황도,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형사를 소파로 안내하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의 자기 통제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에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낯설게 보였습니다. 걱정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지요. 하늘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마을에 내려온 이유, 취재 내용, 마지막으로 그를 본 시각? 도훈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나치게 매끄럽게. 하늘은 중간에 의도적으로 질문 순서를 바꿔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질문에 사람들은 보통 순간적으로 멈칫합니다. 그런데 도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같은 속도, 같은 표정, 같은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 일관성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강한 인상이 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하늘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20년 전 광산 사고 당시 이 마을 파출소에 계셨지요. 도훈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었지요. 하지만 그건 이번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관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4세 선자는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듣고 수도권에서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내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하늘은 초반에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놀란 상태의 사람을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입을 닫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문 조사를 하던 중 이웃 주민 한 명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사라지기 전날 밤
두 사람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다투는 소리였다는 진술이었지요. 하늘은 그 증언을 들고 선자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조가 달랐습니다. 선자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조용히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이웃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그녀의 눈이 찰나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잠시 침묵하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취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위험할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다툼이라면 다툼이었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냐는 제 질문에 선자는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 침묵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그 침묵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구석의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68살의 박용식은 하늘이 들어서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2005년 광산 붕괴 사고 당시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었고, 사고 이후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장직을 맡으며 남아 있었지요. 하늘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뚜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자리에 앉아 2005년 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용식은 거의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들춰봐도 나오는 건 먼지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이 각도를 바꿔가며 질문을 이어갔지만 용식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고는 사고였다. 불운이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다. 말의 내용은 있었지만 말 속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연습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은 그 반응이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을 지키려는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하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위도훈, 윤선자, 박용식. 새 이름 주위에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첫날부터 수사는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짓과 진실과 침묵이 뒤엉켜 있었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모지를 들여다보던 하늘은 공통된 교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2005년 광산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훈은 당시 이 지역 파출소의 형사로 사고 현장 초동 대응 책임자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윤선자의 아버지는 그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식은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 관리자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너무 촘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된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강릉의 동료 형사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민재가 남긴 녹음 파일 가운데 일부를 기술팀이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일을 전송받은 하늘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긴장된 어조로 무언가를 기록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낮고 조용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상태가 고르지 않아 전부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면 당신도 같은 꼴이 납니다. 하늘은 이어폰을 천천히 뺐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민재의 방에 직접 들어와 경고를 남긴 것입니다. 외부 침입한 적이 없다는 보고서의 결론은 이제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을 안에 누군가가 민재를 막으려 했고 막지 못하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세 사람 중 하나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네 번째 인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누군가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메모지 위에 새로운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세 사람을 잇는 선이 아니라 그 세 사람이 모두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향한 선이었습니다. 2005년 광산 붕괴, 공식 기록 파괴 사망자, 그리고 그 진실을 20년 동안 땅속에 묻어온 사람들. 이제 그 봉인을 열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전날 밤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메모지는 이미 2장을 넘어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출력해온 사고보고서 사본이 넓게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2잔째 마시며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005년 영월 갱도 붕괴 사건. 사망자 2명, 부상자 3, 원인 자연붕괴. 고작 5줄짜리 결론이었습니다. 20년 된 탄광사고치고는 지나치게 단순했습니다. 수사는 막혀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입을 열지 않았고 물리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밖에서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안에서 밀어올려야 합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책깃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릉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직접 뒤져야 했습니다. 강릉경찰서 기록 보관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공기 속에 뒤섞여 있었지요. 하늘은 담당 직원에게 2005년 영월 광산 사고 관련 기록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서류 묶음이 3개나 나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아 첫 번째 묶음을 펼쳤습니다. 초동 대응 보고서, 현장 사진, 생존자 진술서, 수사 종결 보고서.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광부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진술서 한 켠에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사본이라 흐릿하게 보였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수정된 자국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원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원본이 없었습니다. 2008년 문서 정리 과정에서 분실됐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 종결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담당자 란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훈. 20년 전 이 사건을 마무리한 형사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가 천천히 떼었습니다. 영월로 돌아온 하늘은 곧바로 도훈을 찾아갔습니다. 도훈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끼질이 2번, 3번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동안 2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2005년 사건 담당 형사가 선생님이었습니다.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작 하나를 집어 장작더미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놀림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하늘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수사 종결 보고서에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본은 사라졌고요. 2008년의 문서 정리를 핑계로 도훈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묵은 피곤함이 눈 안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을 못 잔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생긴 피곤함이었지요. 당신이 찾고 싶은 게 뭡니까, 형사? 진실입니다. 도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서 닫히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오. 그날 저녁 민박집 문 앞에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파였습니다. 마을 아래쪽에 사는 이순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문을 열자 방 안을 한번 후어보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입니까? 네. 노파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카메라 든 젊은 사람이 며칠 전에 나한테 왔었어요. 이게 뭔지 알거든 보관해 달라고 하고 갔지요. 봉투 안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노파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계속 모른 척하는 거더라고. 노파가 돌아간 뒤 방 안에는 오래된 침묵이 남았습니다. 하늘은 탁자 위에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자는 이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이 자료를 이곳에 맡겨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사진 폴더, 녹음 파일 묶음, 그리고 텍스트 문서 하나. 민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자료였습니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이것을 준비해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은 텍스트 문서를 먼저 열었습니다. 첫 줄부터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5년 영월 광산 붕괴 사고는 자연 붕괴가 아닙니다. 불법 채굴로 구조적으로 약해진 갱도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킨 것입니다. 목적은 불법 채굴 기록과 내부 고발자를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공식 기록에는 사망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3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는 당시 광산의 불법 채굴 의혹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성, 당시 29살. 그는 사고 전날 갱도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늘은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민재가 직접 촬영한 낡은 문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흐릿하고 오래된 문서였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내부 회의 메모로 보이는 자료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005년 11월, 사고 발생 2달 뒤였습니다. 그리고 메모 하단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도훈. 그것은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박용식의 이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자의 아버지도? 하늘은 화면을 닫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두어 걸음 걷다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의 윤곽이 겨우 보였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폐갱도가 있었고 그 갱도 안에 29살의 경찰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꺼내주지 않은 채로. 이른 새벽 도훈의 고백. 절제된 감정 권선징악의 시작 희망의 단서.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하늘은 도훈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도훈이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간에서 마주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USB를 꺼내 그의 눈앞에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도훈은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훈은 뒤로 물러서며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탁자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20년 동안 쌓아 올린 무언가를 허무는 순간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었지요. 그리고 나는 겁이 났습니다. 그때 나는 32살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장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선택과 침묵과 그 침묵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하늘은 USB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재는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도훈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모아졌습니다. 그는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은 집 뒤편이었습니다. 집 뒤편에 오래된 우물이 있습니다. 그쪽을 확인해 보시오. 절망 속 희망의 단서.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걷다가 잠시 멈춰 도훈을 돌아보았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탁자 위에서 맞잡혀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우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하늘은 손전등을 켜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우물 안쪽 벽면 가장자리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닿을 거리는 아니었지만 빛을 비추자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즉시 무전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도 꺼내지 못했던 진실이 이제 막 지표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민재가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아래로 향했을 때 깊은 어둠 속 바닥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침착했습니다. 다만 무전기를 쥔 손의 관절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하늘은 그 시간 동안 우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안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구조대가 민재를 끌어올렸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맥박은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것을 하늘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저체온증과 탈수, 두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병원 복도의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찻방기 커피를 2잔 마셨고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의식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그 말을 듣고 복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창밖에는 흐린 오후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뜬 것은 그날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늘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TORNING 극적 반전.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고 낮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삼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것은 삼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재의 눈이 천장에서 하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선자였습니다. 아내가 왔었어요. 선자는 방 안에 들어와 처음에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달라고, 이대로 가면 모두 끝난다고. 민재가 듣지 않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 오갔고 민재가 돌아서는 순간 그녀가 강하게 밀쳤습니다. 민재는 문 옆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병원 복도로 나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선자를 즉시 임해 동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선자는 민박집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하늘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선자가 처음으로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부 쏟아낸 뒤의 눈이었습니다. 하늘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자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광산에서. 사고 전날 불법 채굴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결국 그 사고에 휘말렸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박용식 일당의 요구대로. 내가 그 사실을 안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서류 속에서 그 합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이 마을로 내려와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알았습니다. 진실이 나오면 아버지도 공범이 됩니다. 아버지 이름 석자가 그 문서 위에 있으니까요.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잠깐만이라도? 그것이 선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수사 확대 붕괴. 윤선자는 그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마을 주민 몇 명이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도훈과 박용식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사망사실 은폐와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혐의였습니다. 도훈은 출두하는 날 아침 집 문 앞에서 하늘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식은 마을회관에서 홀로 앉아있다가 수사관이 들어서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이 오히려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민재는 열흘 뒤 퇴원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챙겨 다시 그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끝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완성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하늘은 강릉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녹슨갱도 입구, 아무도 찾지 않던 우물. 이 마을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그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백미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땅속에 아무리 깊이 묻어도 누군가 한 명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차가 비포장도로를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마을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작가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20년 전 광산 마을이 묻어버린 죄와 그 죄를 지키려 한 사람들의 선택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드러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